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도 시작하는 맞습니다. 방송 홍보하기 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니 삼천님 반갑습니다. 아, 네, 어제 방송 좀 쉬었습니다. 원고를 작업할 게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일정과 조금 겹쳐지는 바람에 방송을 건너뛰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왜 또 창이 안 뜨지? 인터넷 창이 아예 안 뜨나? 곤란한데 이러면. 딴딴딴딴. 반갑습니다. 두둥둥둥둥둥.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시만, 왜 이렇게 되지? 뭐가 안 되네. 되지? 바돌키드님 반갑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왜 바돌키드님 그 쪽지 안 남기셨어요? 쪽지 주소 남겨주세요. 안 쳐들어가요. 내 원고만 보내고 왔잖아. 오늘 확인해보니까. 자다다다다. 쪽지 보냈다고? 아프리카에 내 없던데? 오늘 없어가지고 내 원고만 지금 보내고. 예. 만년필 하나? 쪽지, 내 쪽지 없어요. 받은 쪽지가 없어요. 예. 오늘 보내줄게요. 오늘 마이크 보내줄게요. 이거. 예. 그러니까 보냈다고 나도 봤는데. 예. 오늘 방금 지금 우체국 갔다 왔는데. 예. 보내려고 내 원고만 보내고 왔다니까. 예. 오늘 편할 때 보내주세요. 편할 때 해서. 네, 방송 아니면 제 메일 주소 적어줄게요.
아니면 제 번호 적어줄게. 예. 제 번호 적어줄게. 여기다가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 메일 주소 아니야. 제 번호거든요. 여기가 여기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예. 예. 바돌키드님이라 써주시고. 예. 따다다단단. 따다단. 오늘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잠깐만. 내 방송국. 오케이. 네. 왜 홍보가 안 되지? 방송하기 아니고 시청하기. 에이, 모르겠다. 홍보 안 해. 저 어제 네 봤어요. 아침에 방송 들어가 보니까 그 바돌캐드님 체육관에서 찍었던 거 있던데 오늘. 그러니까 체육관 영상 봤습니다. 아이들 귀엽던데요. 제가 업 누르고 왔습니다. 업 누르고 왔습니다. 예, 업 누르고 왔습니다. 새벽에 작업하다가 그렇게 방송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떠들어주면 되는 거고. 예. 엄청 괴롭힌다. 아, 그래도 애들, 그 조그만 애들 그 같이 있는 거 좋은 거지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청소년 연극제라는 거기 파트를 맡게 돼서 그 해남에서 하는 게 있어서 스텝으로 하게 돼서 아유, 아주 재밌는 영상. 제가 가르치는 제가 있는 아이들 이런 영상. 뭐 제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네. 보셨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이 하얀색 옷 입은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화면 질이 별로 안 좋은데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게 너무 어둡게 나왔더라고요. 이 귀여워. 어지럽다. 좀 정지된 화면으로 가자. 어지럽다. 여기서부터 화면이 좀 어지럽다. 이 꼬맹이. 우리 꼬맹이들. 우리 가은이가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은이가 500원이야. 포카 같이 서 있어서 마지막. 그렇죠, 귀엽죠. 요새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죠. 뭐 이러고 요새 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박이는지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청년들도 살아야죠. 청년들이 사는 방식을 생각해야 결국 이 아이들한테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해남에 또 치킨집이 생겼네요. 저한테 이걸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침에 글쎄요,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협찬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새로운 지점이니까 제가 홍보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닭다리라도 하나 주실지 모르니까. 엄마 손 양념치킨이 생겼대요. 엄마 손 양념치킨. 가면 닭다리
엄마 손 양념치킨. 사진은 진짜 맛있게 보인다. 핫 그릴 로스트가 있고요. 이거 이름 어렵다. 중독성이 있는 화끈한 매운맛. 그릴에 2번 구워 숯불향과 감칠맛이 제대로 배어있는 메뉴. 매운 강도 별이 3개. 예. 엄마 손 양념치킨 뭐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자, 홍보했어요. 혹시나 사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나중에 닭다리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남에 있어요. 전국방송. 외국에 사시는 분은 그냥 와서 먹으세요. 와서. 해외로 배달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해외 배달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치킨, 피자, 방문 포장 시 2,000원이 할인된답니다. 네. 주문하지 말라는 소리죠? 저도 이런 PPL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집 앞에 붙어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열렬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 요새 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아나요? 또 한 달이 걸리면 또 누구네 집일지 모르니까 일단은 홍보를 먼저 하고 선 홍보 D 공수 뭐 이런. 여러분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있을 겁니다. 문단에서는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 1986년 그러니까 저희 세대죠. 80년대 이후 출생인데요. 박성준 시인이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성문단에서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어서 이 친구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2009년에 문학과사에서 시가, 2013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 평론이 당선되어 등단한 친구고요. 16회 박인환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오면 참 좋아요. 기존에 이제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그렇게 문단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지금 활발하게 문단 활동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성복이라는 뭐 기성 시인들도 좋고 뭐 여러 시인들이 있겠지만 이 젊은 이런 시인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윤동주. 그렇죠. 윤동주. 일제시대의 시인이야. 일제강점기 시대. 2000년대 이후 시인을 한번 읽어주세요. 좀 내용이, 이 친구 시를 보면 좀 내용이 센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기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셉니다. 삭. 애인의 아이를 지우고 건너온 밤 도무지 어디가 아픈 줄을 몰라서 울음이 났다. 그토록 발작하던 햇빛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모두 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저녁. 책가방 대신 애인을 얻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빠져나간 것이 있다는데 더 무거워진 애인. 그 중력이 싫었다. 가슴팍에 돌돌 말린 우주야. 한근 떼온 소고기가 손끝에서 달랑거리는 거추장스러운 중력이 싫었다. 핏물이 다 빠지지 않은 소고기의 미역을 둥글게 풀며 지구가 자꾸 돈다는 게 갑자기 느껴졌지만 다 기분 탓이라고 아랫배를 쥐고 자꾸 나오지 않는 오줌을 싸겠다. 애쓰는 애인에게 나는 느닷없이 화를 낸다. 다 기분 탓이라고. 애인은 내 화를 다 받아주면서 짜증 대신 화장실 문을 닫는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변기에서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어딜까 지도에도 없는 땅. 나는 그날 애인 대신 밤새 오줌을 싸더랬는데 가고 싶다는 것으로 좌표를 찍으며 그토록 꿈을 꾸고 싶었다. 서로를 꼭 안고 달로 가는 꿈. 6분의 1만큼 줄어든 통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먼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초음파 사진을 만지며 애인은 속삭였다. 나는 하나도 아픈 곳이 없었다. 노란돌이 다 빠져나가도록 지구와 달이 서로를 외면하면서 각자에게 멈춰 있었다. 좀 세죠? 애인의 아이를 지웠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아이를 낙태하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시인의 사생활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시라는 거 꼭 시인의 체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좀 세죠.
이런 식의 좀 센 시들이 이 친구의 시에서는 언뜻 보이더라고요. 예. 꼭 시라는 것이 꼭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던 욕망, 추악한 욕망이라든가 이기심 뭐 이런 것도 표현하는 것이 또 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들 읽어보는 또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일정이 그쵸, 내용이 근데 남자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잖아요. 낙태라는 그 소재로 간다면 솔직히 고생하는 건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낙태라는 것이 윤리적 철학적인 것을 떠나서 요즘 이제 또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그냥 연애할 때 불장난 정도로 생각하다가 사고 쳐서 뒷감당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요즘에 낙태라는 것이, 물론 낙태는 불법입니다. 저는 낙태를 옹호하지는 않고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사회들이,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소재가 되어서 시라는 문학작품의 형식을 빌려서 나온 것을 보면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렇죠. 아쉽죠. 그 한 생명이 꺼져가는 거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야 축복해야 되는데 예. 깜짝이야. 갑자기 알약에서 광고를 했어요. 발 다한증. 깜짝이야. 이런 분위기에 발냄새, 발땀 이게 왜 나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나왔어. 놀랬어요. 보이시나요? 분위기 좀 잡으려니까 진짜 이 컴퓨터도 안티야 이씨. 살짝 좀 분위기 좀 잡으면서 울컥울컥한 가을날에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발땀, 발 다한증. 발 다한증, 발땀 냄새 에이씨. 역시 나는 코미디로 가야 돼. 코미디로 가서. 아이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어제와 어제까지 해서, 어제하고 오늘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해서 목포문학상 보낼 거 원고를 작성하고 아침에 보내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월에 발표가 나니까요. 기다려 봐야죠. 안되면 따끔 문학회 문집이라도 실을 각오로 글을 썼습니다.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유리딱새. 또 이제 이거 이제 하나의 도전이 또 끝났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 도전을 위해서 오늘은 이제 뉴스의 시대라는 책의 취재 기사, 책 취재 기사죠. 책 기사를 또 오늘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사는데 아이고. 어제 또 그리고 반가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 이제 청년 네트워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이제 가입 의사를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타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아직 이제 조직이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단법인 출범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 좀 완비가 안 돼서 잠시만 미뤄달라고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조직이 얼른 좀 저도 완비가 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전으로 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나오고 조직 모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또 세워놓고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요. 예. 좀 그런 게 있네요.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왜 잠깐 방송 홍보가 안 되지? 다시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안 되네. 컨트롤 C. 아프리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페이스북. 이렇게 나오네.
방송 시작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페이스북. 이게 뭐지? 서울을 떠나 숲에서 전기, 가스, 수도 없이 맨몸으로 사는 부부를 만나다. 이거 좋다.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서울을 떠나, 허밍포스트네. 서울을 떠나 숲에서, 서울을 떠난 거는 맞지만 서울을 떠나 숲에서 전기, 가스, 수도 없이 맨몸으로 사는 부부를 만났다. 또 새로운 뉴스네요. 숲에서 사는 부부? 20살 나이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남자 있고. 오. 멀다. 진짜 엄청 멀다. 마치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태국의 방콕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침 9시도 안 돼 KTX를 타고 전남 장흥에 사는 이들 부부를 만나러 갔지만 취재진이 장흥에 도착할 시각은 거의 오후 4시 남짓. 아닌데 이렇게 장흥 안 걸리는데? 해남도 이 정도 안 걸리는데 무슨 장흥에 이 사람들 만나러 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멀지 않지. 이거는 좀 이미지가 좀 그렇다. 아침이라 비몽사몽해 내릴 곳을 놓치는 어리버리함도 안 보겠지만,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겠지. 실제로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장흥까지, 서울에서 장흥까지 이렇게 안 걸려. 해남이 이제 기본적으로 4시간 반에 5시간 정도밖에 서울에 안 걸리는데 장흥은 더 위에 있는 동네인데. 이거는 좀 기자가 뻥을 친 것 같아요. 2010년 처음 만난 페달과 하얼은 2011년 후쿠시마 온전사고 터진 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2012년 11월 말부터 전남 장흥에서 숲생활을 시작했다. 뼛속까지 도신이었던 이들은 왜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 그래서 마치 오쿠다이코의 남쪽으로 남쪽으로 튀어. 그 소설이 생각나네요. 오연수 씨하고 김윤석 씨가 영화로도 만들었었죠.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던 작품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허프포스트가 아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정리했다. 신선한 충격과 함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까지 건넨다. KBS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그렇구나. 숲속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고 하면 차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 부부는 태양광으로 충전한 휴대폰 하나로 SNS를 하며 태양광으로 전기를 마련하게끔 했구나. 그러니까 전기 없이 살질 않는 거네. 한전에 전기를 안 쓴다 이 소리구만. 그렇죠? 저 KBS 인간극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SNS라며 다른 애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하네.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성북동 비둘기가 생각납니다. 내부순환도로로 바로 앞이었는데 늘 차 소리, 매연과 함께였죠. 비염이 심해서 고생했고 먹거리는 생협을 이용하고 텃밭도 가꾸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즈음 후쿠시마 온전사고가 터졌어요. 변해야 할 시기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얼을 계속 설득했죠. 사실 처음에는 시골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 가야 하지? 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공부하려고 환경대학원을 준비하던 중이던 중 갑자기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거죠. 그때 페달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결국 되고 싶은 게 뭐냐고. 결국 무엇을 위한 삶인가 고민하게 됐어요. 정작 내 삶은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구호로만 환경 문제를 외쳤던 게 아닌가 반성했고 저의 일상에서 환경을 위한 삶을 실천하자고 마음먹게 됐죠. 그렇군요.
구워. 그전에도 환경단체에서 이랬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고 외치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 24시간 전기로 둘러싸인 생활이었죠. 회사에서도 컴퓨터를 쓰고 늘 플러그인 되고 말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닌데 24시간 이런 전자파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랐고 전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이니까요. 저희는 다만 조금 더 거슬러 가보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전기 없이 사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상식과는 다르지만 그때도 어쨌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전기 등등의 에너지가 꼭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종의 틀이 아닐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전남 장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 처음에는 전남 당양의 슬로시티 마을에서 1년 정도 살았어요. 고택 관리 등등을 하면서. 그런데 그 생활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서울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담양에서도 전기수도 가스 없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이미 전기수도 가스 등등이 다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조금 힘들면 가스 한번 쓰고 전기도 한번 쓰게 되고 자주 안락함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신혼여행을 이 집으로 오게 됐어요. 이 집의 원래 주인분과는 담양에서 알게 되는데 전기 등등 아무것도 없이 산다길래 한번 놀러가도 돼요 했다가 신혼여행 겸 놀러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뿐이었구나. 그렇죠. 지방이라고 전기 안 들어오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후 주인분이 후쿠시마 사고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원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을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이 집을 살게 됐고요. 처음 숲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 세탁기 등등 모든 살림살이를 기부하고 옷도 기증하고. 그럼 세탁 같은 것도 다 손빨래 하시나 보다. 정말 속옷 한 장까지 다 버리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화학 소재로 된 옷도 더는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이 거무신 물에 젖은 거 봐봐. 페달 격정적이셨죠. 대학 나와서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부모님 주변 사람들 중에 부모님 이렇게 걱정하셨다 이거죠. 갑자기 며느리를 만난 후 시골로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크게 충격받으셨어요. 주변에서 그 집 아들 뭐해 라고 했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라고 말하기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이게 또 새로운 삶의 라이프니까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지금은 두 집안 모두 지지해주세요. 그렇군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주변을 보면 아웅다웅 대충 갖기 힘들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한데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행복이 우선인 거죠. 그쵸. 기농도 무시 못하고. 저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농학교를 이제 가볼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이제 또 자세하게 그쪽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차피 저도 청년 네트워크 일환이니까요. 이것도 처음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 석유도 쓰지 말고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도 쓰지 말자, 농사짓고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거대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 고무도 안되고 옷, 약, 미용품 등등 석유, 전기가 쓰이지 않는 건 없으니까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긴 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기농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농이라는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야지 어설프게 농사 아무나 짓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페달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여기서 또 아이가 태어났나 보다. 축하드립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이 장난감 등등을 물려받게 되니까 예전엔 이런 거 했을 때 나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였듯이 흐려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틀이 깨졌구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아예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건 힘들죠. 구석기인들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내가 괴롭다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쵸. 옷도 직접 만들어 입는다. 빨래는 과탄산소다로. 과탄산소다 뭐 이런 게 있나봐요. 무일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행하지 않았다. 불편하긴 해도. 만약 도시에 있었다면 힘들었을 건데. 그렇죠. 돈이 없으면 도시 생활은 바로 힘들죠. 돈으로 해결하면 뭐든 쉬운데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맥, SNS 등을 최대한 활용해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찾아오세요.
전국 곳곳에서 어떤 때는 20명까지 오고 이 집을 확장할 때도 장비 없이 사람 손으로만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오, 손재주가 좋다. 굉장히 그냥 부지런한 사람들 같아요. 그쵸, 손재주도 좋고. 참 신기한 게 뭔가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예를 들어 이 집을 확장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런데 아는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분이랑 같이 산에서 주춧돌을 들고 내려와 놓기도 하고요. 포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물리학도인 친구가 대나무를 자르고 거기에 도로래를 만들어 도와줬다. 오, 물리학도가 그렇게 이 집이 완성됐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누군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숲에 들어온 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제가 요즘에 살고 있는 모토이기도 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불안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강아지 귀엽다. 황토래요. 황토. 이름이 황토. 농사도 처음 지어본 것 같은데 엄청 힘들 것 같은걸요. 이렇게 기자가 말하니까 엄청 힘들 만큼 안 해요. 재미있을 만큼만 짓자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저희가 먹을 만큼만 짓는다. 그야말로 자급자족. 토종오이래요. 호박같이 생겼다. 숲생활에 필수인 나무도 이렇게 쟁여놓고 옛날 지게 오랜만에 본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지게를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게 쓰시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곳의 구체적인 일과가 궁금하다. 정해진 틀은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종일 자고 비오는 날은 종일 놀아요. 농번기처럼 바쁠 때는 새벽에 일어나 김매기도 하고 몸의 리듬에 따라서 그냥 살죠. 정말 도교적이세요. 무의자연 뭐 이런 삶인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요. 다만 숲에서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이 있어요.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 준비해두거나 샘터에서 물을 길어두거나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으면 힘들거든요. 도시에서처럼 정신없이 바쁘진 않지만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노동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도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출근하자도 될 때 그게 제일 좋아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엄청 커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해질 무렵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실 시간을 가져요. 책도 읽고 조용히 사색하는데 그럴 때 숲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책 같은 것도 도서관에서 또 빌려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언젠가 가장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시대로 힘듦과 즐거움을 경험해요.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는데 몸이 고달플 때 힘들어요. 하울이 도끼질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그럴 때 말이에요. 서울에 살았더라면 씻는 것도 편하고 밥 해먹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발 하나 다치면 물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문득문득 정체된 삶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문제들을 돌파해 보려고 하죠. 예를 들어 하울이 인터넷으로 글 쓰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괴롭다라고 할 때 그러면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자고 결론 내려요. 태양광 전기를 써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사용하자고. 발전일까 퇴보일까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겠지만 마음이 많이 예전에 비해 부드러워졌죠. 임신에도 입덧이 심하고 우울증이 왔거든요. 여기서는 아이를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해서 숲을 뛰쳐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집 짓는 행위는 파괴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좀 더 넓히기로 타협했어요. 이렇게 서로 논의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헤쳐나가요.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후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후회한 적 없냐. 그래서 아니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순간순간 힘들어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지 괜히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시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골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마 저희가 숲에서 하는 고민은 서울에 가더라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하곤 해요. 도시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귀농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기동이 현실이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누군가 자꾸 의존했을 것 같아요. 부모라든가 일하는 단체의 권위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계속 방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힘든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장마철에 해도 잘 안 뜨고, 창고에 저장해둔 것도 곰팡이가 피고, 갑자기 비가 내려 냇가에 놓아둔 빨래가 다 떠내가 버리고, 그럴 때는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보통 생각하는 시골의 낭만, 숲에서 사는 낭만, 이런 것 사실 일부분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하지만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신선하게 불고 빨래도 바짝 마르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 이거죠. 이거 생활비는 어떻게 버는가. 정기적으로 2군데 글을 보내고 있어요. 기농운동본부 잡지에 계절마다 한 번씩 글을 써서 옹고료를 쌀로도 받고 농산물로도 받아요. 다른 한 군데는 나무 관련 잡지인데 거기서 매달 옹고료를 주거든요. 가끔 강의도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 50만원 정도를 버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로도 괜찮아요. 정말 최소 임금인 거죠. 일단 집세, 공과금 등등이 안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5, 6일 정도 노동해야 먹고 살지만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시간이 많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도 처음에는 숲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아기를 키우려면 도시로 다시 가야 할까 생각했어요. 인프라가 너무 없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무모하다고 한 사람도 계셨어요. 그런데 16개월 동안 비파의 숲에서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맙게도 비파는 지난 16개월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오히려 도시가 균이 많으니까, 이런 데는 균이 없으니까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파도 그렇고 저희들 다 병원 문제 때문에 힘든 경험은 없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디 다치거나 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해야 했지만 소화가 안 된다든가 배가 좀 아프다가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학교 문제. 안 그래도 그 문제를 페달과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터전을 바꾸거나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비파가 원한다면 달라지겠지만 비파가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이 되길 바라죠. 도시생활의 갈증 물어보니까요. 순간순간 에어컨이 간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 과감히 차 타고 가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도서관도 가요. 그리고 장흥에도 영화관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웃 친구들과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아랫집 친구들에게 컴퓨터가 있어서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대신 책을 많이 읽어요. 밤새 몇 권을 복고 하고 2주에 한 번씩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문화생활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기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해남에 살면서 이건 있어요. 도시에서 했었던 문화생활보다 해남에서 지금 저는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관은 해남에 없어서 그건 좀 아쉽지만 곧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도시에서 이제 문화생활을 하면 거의 다 그게 돈으로 치환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군단위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이곳의 겨울은 별로 춥지 않아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장흥이나 해남이나 날씨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처니까요. 그런데 눈은 또 많이 오는 지형이에요. 눈이 내리면 포근하게 숲에 안겨져 있는 느낌이 들죠. 눈이 많이 온다 해도 강원도처럼 많이 오겠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하염없이 책만 읽기도 하고 차도 끓여 먹고 우리들 다 우쿨렐레를 칠 줄 아니까 함께 우쿨렐레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해남에도 이 우쿨렐레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시내에서 간단한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뭐 그렇게 지내죠. 그쵸. 자, 청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겠죠. 근데 이들은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보겠습니다. 숲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가입했던 보험 등등을 모두 해지했어요. 항상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거죠. 참 무책임하긴 한데 아직 닥쳐오지 않은 불안 때문에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불안감이란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내 삶에 충실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읽어주고 싶은 게 스위스 7위 출신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위로서의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이들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죠. 그냥 내가 행복한 사람,
이런 것들 보여서 참 행복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행복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느낌을 받아요. 경쟁의 느낌이 아닌 거죠. 그쵸? 저 사람들은 진정한 라이프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도움에 의존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숲에 들어오기 전에는 민들레 홀씨같이 날아다녔다고 한다면, 사실 이 민들레 홀씨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좀 관용적으로 표현되고는 있죠. 지금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만의 이제 둥지를 튼 거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조금 흔들릴 뿐 뿌리채 뽑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 삶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아마 함께하는 연인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을까. 혼자서 이렇게 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두 사람만 행복하려고 폐쇄적으로 살려고 숲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이렇게 SNS 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SNS에서 저희를 보고 지지해주는 게 큰 힘이 된다. 물론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잘 살고 있구나. 계속 우리의 길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들의 삶에서 사람들은 근원적인 고향, 노스텔지어의 향수 같은 그런 것을 묻히지 않을까. 꿈맨들 일치리야 같은 이런 삶. 정정의 또 향수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참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너희는 대단한데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대단하지 않다. 누군가는 저희의 삶이 가까이 다가가기 불편하다고 한다. 지켜야 할 원칙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라며 저희를 멀리 보기보다 아 저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경쟁적인 삶의 구조에서의 대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살고 싶다. 이 삶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예시로서 받아주면 좋겠다. 폭주하는 기관차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는 이런 안심, 위로 뭐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같이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뛰어내린 사람도 있다.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된다. 뛰어내리면 도태될 거다. 죽을 거야. 라고 겁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폭주하는 기관차에 뛰어내리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이제 서서히 깨지고 있다. 어쩌면 이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다음에 더 좋은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린 자본주의의 사고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은 어쩌면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삶의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무서운 삶의 스타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답을 정해두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자본주의는 곧 돈이고 곧 경쟁이고 곧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양육강식의 어떤 자연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이 하월을 비롯한 이들의 삶은 그에 반하는 삶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삶인 거죠. 실패가 나쁜 게 아니다. 실패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 이거죠.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 옆길로 걸어가도 된다. 이게 얼마 보면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저희처럼 전기 없이 소기 없이 살 필요는 없다. 누구나 나무꾼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저희의 삶 기준일 뿐이다. 각자 자신들의 삶과 기준에 맞는 선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페달과 하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영상이 있었네. 영상이 이렇게 있었네.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장흥 동백숲 언저리에 살고 있는 페달과 하월 부판의 가족입니다. 하울은 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 뭐? 우리 이제 나무꾼과 산녀라고 불리거든요. 나무하고 산녀라는 산녀라고. 저희는 서울에서 이곳 장흥으로 내려온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뱃속에 그 둘째까지 총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와, 덥네요. 근데 여름에는 이불방이 좀 습해가지고 물을 좀 떼줘야 돼. 축하드립니다.
횟집이라 여름에 가끔씩 불을 안 떼주면 되게 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도 오셨으니까 좀 떼야 돼요. 네, 장어하고 해남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연기 냄새가 나쁘지 않죠? 근데 문화를 보면 장흥이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선 것이 있어요. 청양 기본조례부터 해서. 네, 부럽죠.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원자력으로 제가 지금 장흥계를 좀 롤모델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장흥을 한번 다녀올 생각도 있습니다. 먹었는데 이 원칙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쓰지 말자는 거는 플라스틱 근데 이런 삶의 방법도 비닐 이런 거 쓰지 말자는 있네요. 것부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약이나 뭐 석유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온다라는 안 와가지고. 도시에서처럼 각박하거나 막 정신없이 바쁘진 않지만 여기서도 해야 되는 나름의 노동이 있는 거예요. 탱크에서 물이 드러나야 된다거나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된다. 아, 애기들 귀여워. 저분들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인터넷 발자취로 저분도 찾아뵙는 것도. 그럼 저도 찾아보면서 같이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분들이 저를 받아주실지. 내려왔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후회든 괴로움이든 어려움이든 그 공간에 있는 거지. 도시에 살면서도 어려움 동영상을 찍고 오면 좋을 것 같기도 시골에 한데 살면서도 가서 어려움 있잖아요.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 차 한잔 마시면서. 후회나 어려움이 또 그런데 인맥이란 게 또 재밌어서 본인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아닌 것 같으면서 또 만날 사람은 또 만나지더라고요. 애타일 필요 없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또 만나시겠죠. 비슷한 삶의 라이프를 또 추구하니까 저도. 시골에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시사 문제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추 대표가 조금 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사드를 기필코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살짝 또 선회하는 추 대표의 공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추 대표의 행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 공약. 딱 나오네요. 매일경제에서. 사드 반대 당론 공약한 추미애 반대 소신이지만 중론 따르겠다. 바꾼 거죠. 사드 반대 당론 공약한 추미애. 이건 이제 자신의 소신이지만 현실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돌린 거죠. 제가 처음부터 예고했죠. 추미애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대표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대표된 지 1년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바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는 29일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 그렇죠. 바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럴 줄 몰랐겠어요? 자기가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설득해서 계속 당론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 공약을 지키는 거지. 이제 중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꾼다고? 이럴 거면 이제 옷 벗어야죠. 공약 대표하면 안 되죠.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당의 중론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8.27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드 반대의 당론 채택을 공약한 데 이어 전대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힌 데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선명 야당과 수권 야당 사이에서의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민주는 오늘 31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을 거쳐 내달 1일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인 비대위 시절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냐 아니면 반대 당론 채택이냐의 기로에 선 상태로 사드 당론 채택 문제가 추미애 체제의 노선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추 대표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이 너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며 제가 가진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저의 소신이라는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내 의견들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말 바꾼 거죠.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신이. 사드에 대한 여론 머릿속에서도 국민도 궁금해하는 상황이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많은 얘기를 듣는 기회를 연 뒤 그 의견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을 기회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는 원내대표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소신을 고집하지 않고 당의 중론을 따른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다 오픈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참 나는 유연한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말바꾸기죠. 이거 말바꾸기입니다. 결국 만약에 그러면 중론이 만약에 사드 설치하자 하면 사드 설치한다고 자기는 가겠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추미애가 저는 당대표 되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대표 날 발표 난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원하겠다. 이게 됐으니까 응원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말했던 거는 좀 지켜달라. 이렇게 방송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방송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론으로 하겠다. 사드 뿐이겠어요. 그럼 세월호는요? 또 약속을 했군요. 세월호 약속도 했었거든요. 세월호 약속. 그쵸? 바돌키드님이 저의 생생한 증인이시니까, 제 방송했던 걸 계속 보셨으니까. 추미애 세월호 보겠습니다. 추미애 세월호 나오네요. 추미애 아직까지는 동아일보 이승만 참배하고 건국절 비판하고 추미애 대표 이중포석. 단식 농성장 찾은 걸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카메라 있는 곳에 잠깐 비친 건지 아니면 정말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정부 말대로 연장을 할 것인지. 사실상 중립으로 간다는 소리는 결국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정부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난 말 그대로 정치 쇼를 하겠다 이 소리죠. 이게 말로 포퓰리즘이죠. 한계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면 추미애를 비판할 겁니다. 약속 지켜라. 국민 앞에서 공약 지켜라. 추미애를 그렇게 비판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공약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해보니까 이건 중론으로 가야 되겠어요. 유기적으로 가서 통합을 해야 되니까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소신을 갖고 우리는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진보는 프레임에 의해서 뭉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권은 분열에 의해서 망한다.
우린 지금 목표는 정권 교체인데 과연 추미애 체제 이런 말바꾸기 행위가 지속될 때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권 교체가 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점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아니 문재인이 꼭 아니더라도,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꼭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나와도 야권으로 정권 바꾸면 안 돼요.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겠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안희정 대사가 되겠어요? 안희정 지사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이런 체제로 가버리면 확실하게 밝은 선명 야당의 그 프레임에 맞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고 이제부터 대권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치 고단수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너는 빠져라 하면 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하지만 저는 계속 비판의 눈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가는 길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갈아야죠. 아유,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 여러분 혹시 임분교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분교수 한동안 우리 그 매스컴을 뜨겁게 달두었던, 지금 항소심에서도 이분이 이제 거의 대법원마저도 이제 8년 확정의 뉴스가 떴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네, YTN 속보가 있으니까 YTN 속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제자에게 영상이 없나? 영상이 아직 안 나왔나? 그렇죠. 기억나시죠? 임분교수 이야기. 8년 확정됐습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항고까지 했다는 소리예요. 임분교수 9개월 전에 징역 12년인데 좀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YTN 뉴스가 9개월 전에, 네. 지금 오늘 뉴스는 아직 안 나왔다. 어제 뉴스는 아직 안 나왔고, 이게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감형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먼저 보시고 오늘 뉴스 제가 신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기억하시죠? 네, 농협사이다 할머님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인분까지 먹이는 등 그것도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교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는 8년으로 감형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박스를 들고 벌을 서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인분을 강제로 먹이는 등 피해자에게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한 전직 교수 53살 장모 씨.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장 씨의 범행이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은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등을 들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가혹행위 가담으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김모 씨 등에 대해서도 대폭 형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2심 결과를 보고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합의서를 써줘?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왜 합의서를 써줬지? (2년)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 장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확정했다.
앞서 장 씨는 제자 A씨에게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검찰